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단넷에서 펑셔널 프로그래밍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볼 건데요. 저번 주에 한 일주일간은 단넷에서 펑셔널 프로그래밍을 할 때 주로 사용할 수 있는 C# 관련된 함수들을 확인했어요. 링큐에 있는 where라든지 select라든지 aggregate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map, reduce, filter 이런 것들과 어떻게 매핑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외에 다른 부분들, 펑셔널 프로그래밍의 기본적인 내역들을 조금 더 확인을 해봤어요. 이제 이번 주에는 조금 더 펑셔널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좀 의미론적으로 들어갈 건데요. 펑셔널 프로그래밍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것만은 아니지만 저희가 기본 개념으로 익혀야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쪽에서도 꽤 많은 단어, 언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쪽에서만 사용하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Dependency Injection 같은 거를 이야기를 해볼게요. 물론 객체 지향에만 있는 말은 아닙니다만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Dependency Injection 이라든지 Inversion of Control 이런 말들을 처음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익히는 사람들이 보게 되면, 듣게 되면 상당히 어려워할 수 있고요. 혼란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또 객체지향에서 가장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고 꽤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객체지향의 꽃이라고 생각을 하는 다형성에 대해서는 정말 아주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서 그냥 처음 이러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모호한 개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개념 자체도 넓고요.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용어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이번 주에는 이러한 펑셔널 프로그래밍의 용어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순수 함수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순수 함수란 어떤 거냐면 동일한 인풋에 대해 항상 같은 값을 아웃풋하는 함수를 얘기해요. 매개 변수가 같다면 리턴 값이 항상 같은 함수를 말합니다. 특징은 사이드 이펙트가 없다라는 건데요. 사이드 이펙트란 함수 내에서 함수 외부와의 모든 상호작용, 함수 외부 변수를 변경하거나 다른 함수를 호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일관성이 있다라는 게 있는데요. 결과는 입력값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라는 걸 가지고 일관성이 있다라고 해요. 내가 입력 값으로 3이란 값을 넣었다면 어떤 함수를 통과하고 그거에 의해서 나오는 리턴 값은 항상 6이 돼야 된다 라고 한다면 그 함수는 일관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3을 넣으면 항상 6이 나오는 거예요. 7이 나온다거나 8이 나온다거나 어떨 땐 5가 나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와서는 안 되고요. 90%는 6이라는 값이 나오고 10%는 랜덤한 값이 나오는 그런 형태도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한 사이드 이펙트가 무엇일까요? 사이드 이펙트의 예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전역 상태가 변경되는 것. 클래스에서 private 또는 public으로 되어 있는 인스턴스 필드들이나 스태틱으로 만들어져 있는 값 중에 전역적으로 만든 값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값들은 상태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이드 이펙트라고 해요.
인수 또는 외부 변수를 변경하는 것, 파라미터로 들어온 값이나 외부에서 있던 어떤 변수들을 함수 내부에서 변경하는 것들을 또 사이드 이펙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IO 또는 HTTP 요청을 수행하는 것, 이런 거를 사이드 이펙트라고 하고요. 데이트 타임 나우 같이 현재 시간을 가져오는 것들도 사이드 이펙트입니다. 사이드 이펙트라는 거는 어떤 함수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랜덤한 또는 어떤 컨디션 조건에 따라 변경하는 스테이트나 변수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메소드 중에서 퓨어 펑션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C# 지금 제가 여기 콘솔 라이트 라인이라고 해서 퓨어 펑션을 한번 넣어 볼 건데요. 퓨어 펑션은 이런 식으로 아마 선언이 될 거예요. 저기 보시면 프라이빗은 제가 뺄게요. 스트링 헬로, 스트링 네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 헬로 메소드는 네임이 들어가면 항상 같은 값을 리턴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헬로를 10번으로 호출하든 100번으로 호출하든 헬로 뒤쪽에 우리가 파라메타로 넣었던 네임이라는 값이 들어갑니다. 자, 이런 거 퓨어 펑션이죠. 사이드 이펙트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인퓨어 펑션으로 이거를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뒤쪽에다가요, 아주 간단하게 datetime.now라고 넣어버리면 이때부터는 인퓨어 펑션으로 변경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 datetime.now라는 게 사이드 이펙트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헬로를 호출할 때마다 datetime.now가 변경이 되겠죠. 계속 시간은 흐르니까요. 그래서 저 헬로가 같은 리턴 값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내가 헬로 하고 스트링에다가 철수라고 했다고 하면 헬로 철수가 나와야 되는데 헬로 철수하고 지금 시간이 나오고요. 조금 지났다가 다시 호출하게 되면 헬로 철수하고 다른 시간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같은 리턴 값을 아웃풋으로 보내주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인퓨어 펑션이에요. 자, 순수 함수의 예를 간단히 보여드렸고요. 이러한 퓨어, 인퓨어를 구분하고 펑셔널 프로그래밍에서 퓨어 펑션을 선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요, 내부 상태가 없기 때문에 유지 보수가 쉽고 확장이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내부 상태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디버깅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고요. 해당 펑션 안에서만 논리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유지보수가 쉽게 될 거예요. 그리고 확장이라는 면에서도요, 이 펑션 자체를 가지고 다른 펑션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프로그래밍, 함수 프로그래밍에서는 펑션들을 조합해서 다른 펑션을 만들어내요. 이게 함수 프로그래밍의 주요한 내역이거든요. 이제 향후에 이 관련돼서 알려드릴 텐데요. 확장이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건데요. 함수 펑셔널 프로그래밍을 하신 분들은 모나드라는 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개념도 결과적으로는 어떤 규칙이 있는 함수들을 합성하여서 다른 함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확장이 편리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병렬 처리를 한다고 가정할 때 이런 함수들, 순수 함수로 만들어진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싱크로나이즈 관련 것들을 신경 안 써도 되기 때문에 작업하기가 상당히 쉬워집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유지보수가 쉽고 확장이 편리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한번 예를 또 들어볼 건데요. 여러 사람이 있는 리스트가 있다고 하고요. 해당 리스트의 이름을 대문자로 바꾸고 내부 함수를 카운터를 통해
계산하여서 넘버를 정해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C샵으로 한번 구현해 볼게요. 이 부분을요. 자, 이 impure 카운트를 보시면 존, 멜시, 트루 이런 사람이 있죠. 그리고 카운터는 1부터 시작을 하고 이 포맷이라는 내부 함수가 또 있죠. 내부 함수가 카운터를 증가를 시켜주고 리스트에서 셀렉트를 통해서 해당하는 존, 멜시, 트루를 받아서 어퍼 형태 대문자로 변경을 해주고요. 다시 셀렉트 해서요. 포맷이라는 펑션 처리를 해주게 되어 있어요. 이 포맷이라는 펑션 처리를 하게 되면 카운터가 앞에 넘버를 붙고 뒤쪽에 존, 멜시, 토르들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그냥 순서적으로 처리한다고 했을 때는 1, 존, 2, 멜시, 3, 토르가 될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처리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패러럴하게 처리를 하게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요? 일단 impure count 같은 경우에는 그냥 1, 존, 2, 멜시, 3, 토르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거를 패러럴하게 한번 수정해 볼게요. 아주 간단한데요. 여기서 as parallel이라는 함수만 넣어주시면 돼요. 이걸 호출을 하시면 이제 이것들이 프로세스의 수에 따라서요. 지금 사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의 수에 따라서 스레드를 생성하고 동시에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select 포맷이라는 것을 통해서 처리가 되는데 이게 각각이 처리가 되다 보니까 저 포맷이 카운터라는 이 멤버죠. 일종의 외부에 있는 멤버로 접근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태가 변경이 되는 어떤 값으로 접근을 하게 돼서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 실행해 보게 되면요. 자, 여기 프린트 아이템 조금 수정하고요. impure 카운터라고 그리고 나서 컨트롤 F5 눌러서 실행을 해 보시면 여기 보시면 아웃풋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2, 3, 1, 1, 3, 2, 2, 1, 3, 1, 2, 3이 될 때도 있죠. 그리고 2, 1, 3, 3, 2, 1. 자, 중구난방이죠.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포맷이라는 함수로 접근을 할 때요. 저 int 카운터가 보이시죠? 이 녀석이 공유된 변수가 돼서 한 번에 여러 스레드들이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아직 1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뿔뿔로 증가가 되기 전에 다른 스레드가 오고 다른 스레드가 오게 되면 이 값이 카운터라는 값이 우리가 원했던 값하고 다른 값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내가 포맷을 처음에 존이 카운터 들어가서 카운터가 지금 1에서 1을 2로 만들려는 그 순간에 멜시가 접근을 해서 먼저 처리가 돼 버렸어요. 그러면 존은 카운터가 2가 돼 버리는 그런 형태가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아웃풋을 보시면 2가 먼저 찍혀 버리는 거예요. 여기에는 토르가 먼저 접근을 한 거죠. 토르가 먼저 접근을 했고 그 다음에 존, 마지막으로 멜시가 접근을 해서 이 카운터라는 변수의 값이 2, 3, 1이 찍힌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병렬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impure 펑션을. 그러면 이제 싱크로나이즈해서 여기를 처리해야겠죠. 하지만 이거를 pure 함수로 변경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바꾸면 되냐면 스트링 포맷이라는 내부 함수와 카운터라는 공유 변수를 수정하면 되겠죠. 자, as parallel은 그대로 두고요. select 포맷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zip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처리를 해줄 거예요. 자, zip을 이용할 거고 parallel enumerable이라는 걸 가지고 range를 만들어 가지고
1부터 names count를 계산을 해서요. 요것들을 받은 람다 형태의 펑션을 가지고 람다식을 이용해서 포맷을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 안쪽에 우리가 원래 하렸던 내역을 그대로 적어 주시면 돼요. C 하시고 그 다음에 name. 자, 이렇게 하시면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포맷과 카운터는 사용하지 않으니 삭제를 할게요. 이 상태에서 다시 실행을 해보면 이제 퓨어 카운트예요. 제 이름은 변경하지 않았어요. 자, 컨트롤 F5를 다시 눌러서 실행을 해보시면 1, 2, 3, 1, 2, 3, 1, 2, 3. 자, 순서대로 나오죠. 자, 여기에서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카운터라는 공유 스테이트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집을 이용해서 각각이 퓨어한 펑션이 되도록 수정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퓨어 펑션의 좋은 점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사이드 이펙트가 제거가 되기 때문에 멀티 패러럴 프로그래밍에서 상당히 이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디버깅을 할 때 문제점을 찾기 위해서 여러 스레드를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없어지겠죠. 오늘은 펑셔널 프로그래밍에서 마그마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퓨어 펑션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물론 퓨어 펑션의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봤고요. 나중에 이것들의 각 특성들을 가지고 어떻게 펑셔널 프로그래밍에 이용하게 되는지를 좀 더 상세히 알려드리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펑셔널 프로그래밍에 여러 의미들이, 용어들이 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용어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면 용어가 대단히 많아요. 여기 보시면 마그마, 세미그룹, 모노이드, 그룹, 인버스 세미그룹도 있고요. 유니셜 마그마도 있고, 퀘이시 그룹, 루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세미그룹, 마그마스, 모노이드, 퀘이시 그룹,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형태의 말들이 많아요. 어소시에이티비티가 뭔지, 아이덴티티가 뭔지, 인버티빌리티가 뭔지, 디비저빌리티가 뭔지, 아이덴티티가 뭔지,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우리가 그림을 딱 봐서는 처음에 볼 때는 좀 그래요. 근데 이러한 그림들은 사실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알게브라라 그래서 대수에서 나온 개념들이에요. 네, 추상 대수학과 범주론에 있는 내역들이 바로 이 펑셔널 프로그래밍에서 이용하는 용어들입니다. 이러한 대수 구조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학을 잘 아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쪽 전공자 분들도 이게 쉬운지 어려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난해하고 어려운 분야 같거든요. 전공자 분들은 아주 기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지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난해한 용어들이 있어서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배울 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이제 OOP에서 쓰는 내역들을 써볼게요. 클래스, 프라이빗, 퍼블릭, 프로텍티드, 퓨어 버추얼 펑션, 가비지 컬렉터, 솔리드 패턴, 비지터, 데코레이터, 오버라이드, 오버로드, 익스텐드, 임플리먼트, 모델 뷰, 뷰 모델이라는 MVVM, 모델 뷰 프레젠터라고 하는 MVP, 모델 뷰 컨트롤러라고 하는 MVC, 그리고 디펜던시 인젝션, DI라고 하죠. 인버전 오브 컨트롤이라고 부르는 IOC라고도 또 해요. 또 인헤리턴스, 그리고 폴리모피즘. 자, 이러한 말들 봤을 때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이런 프로그래밍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 이걸 보면요, 펑셔널 프로그래밍을 처음 보는 우리랑 똑같은 느낌이 들 겁니다. 즉, 용어의 정의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마그마라는 거를 지금 굳이
이런 어려운 말들을 써가면서 마그마라는 이야기들, 이러한 추상 대수학과 범주론에서 사용하는 대수에 대한 이런 용어들을 공부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그런 용어들에 익숙해지기 위해서예요. 익숙해져야 나중에 설명을 할 수 있고요, 응용을 할 수 있겠죠. 그러한 응용이 일어나야 프로그래밍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그마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예요. 자, 마그마라는 것이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여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X에 오퍼레이션이 있고 Y가 됐을 때 Z가 되는 형태예요. 자, X, Y, Z는 넘버 형태일 거고요. 오퍼레이션은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가 다 될 수 있어요. X에다 Y를 곱하면 Z가 될 거고요. 그 Z는 넘버예요. 넘버 더하기 넘버는 넘버죠. 넘버 빼기 넘버도 넘버입니다. 스트링이 나오지 않아요. 넘버 곱하기 넘버 나누기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넘버가 나와요. 자, 여기서 넘버는 뭐 유리수 뭐 이런 것들 다 합치는 거예요. 정수. 두 개의 숫자를 받아 숫자를 반환하는 함수를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3 더하기 2는 5라고 하는 형태로 처리가 가능해요. 수학적 표현으로는 이렇게 마그마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S가 집합일 것이고요. 유형이 있어요. 어떤 유형이 있는데 그 유형은 넘버라고 말씀드렸죠. 이 숫자 유형인데 A가 숫자 유형이고 B가 숫자 유형이라면 A와 B를 연산한 어떤 연산이 숫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마그마라고 합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4칙 연산은 다 마그마가 되겠죠. 인트 플러스 인트가 인트라면 이건 마그마예요. 저는 이전에 설명드릴 때 넘버라고 해서 모든 인트, 플로트, 더블 이런 것들을 합쳐서 넘버라고 표현을 했던 거고요. 프로그래밍에서는 형태가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인트 플러스 인트가 나오면 마그마라고 하는 겁니다. 스트링 플러스 스트링이 스트링이라면 이것 또한 마그마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제 이 부분들을 C샵으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인트 마그마를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뭐 특별할 건 없고요. 인트를 리턴 받을 거고요. 이름은 인트 마그마라고 할 거예요. 인트 x 값과 인트로 y 값을 받을 거고요. 두 개를 더해 버릴 겁니다. 자, 이게 마그마라는 거예요. 내가 1, 2라는 값을 넣으면 항상 3이 나올 테고요. 3은 또 인트죠. 네, 이런 형태는 항상 마그마예요. 그러면 스트링 마그마는 어떤 걸까요? 스트링은 같습니다. 스트링 하고요. 스트링 마그마라고 한 다음에 스트링 x, 스트링 y라고 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냥 더해버려요. 문자열도 더하기 연산이 되니까 오버라이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x에 hello를 넣고 y에 world를 넣으면 hello world가 나오죠. 문자열을 넣었고요. x는 문자열, y는 문자열이고요. 연산으로 스트링 컨캣이 일어난 거예요. 플러스가 스트링 컨캣을 해버리겠죠. 내부적으로. 그래서 리턴이 다시 스트링이 됐어요. 자, 그래서 hello world라는 문자열을 리턴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마감합니다. int 오퍼레이션 int는 리턴이 int가 되는 것, 스트링 오퍼레이션 스트링 리턴이 스트링이 되는 것. 자, 아까 저희가 수학적으로 표현했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죠. 자, 프로그래밍적으로 마그마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래밍적인 특성을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펑셔널 프로그래밍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떠한 특성들, 특정 함수들을 응용하고 적용하고 합성할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들을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마그마는 A라는 형태, B라는 형태가 있는데 A와 B의 오퍼레이션이 리턴으로 C라는 거를 만들었을 때 그 A, B, C의 형태가 다 같다면 이것을 마그마라고 한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미 그룹이라는 거에서 알아볼 거예요. 자, 여기에서 그림에서 세미 그룹을 보시면 마그마에 associativity라는 특성이 들어가면, 조건이 들어가면 세미 그룹이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그렇다면 이 세미 그룹이라는 게 무엇이고 associativity라는 특성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마그마는 덧셈 또는 뺄셈이 동작한 후 마그마의 모든 요소가 여전히 동일한 유형임을 보장하는 집합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거를 우리는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진 연산을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세미 그룹은 여기에 associativity 특성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associativity 특성이란 무엇이냐면 연산의 우선순위를 이야기해요. 자, 여기에 세미 그룹에 대한 예를 제가 들어드렸는데요. 덧셈에 대해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가로에서 우선순위를 2 더하기 3을 먼저 하도록 했죠. 그리고 그 뒤는 3 더하기 4를 먼저 우선순위로 두었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더하도록 했어요. 자, 우선순위가 이렇게 바뀌어도 값은 같습니다. 아래쪽 곱하기도 마찬가지예요. 2 곱하기 3을 먼저 하든 3 곱하기 4를 먼저 하든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와 값이 다 똑같습니다. 이런 것을 세미 그룹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연산의 우선순위를 바꿔도 같은 값이 나오는 걸 뭐라고 하냐면 associativity, 연관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세미 그룹은 마그마이면서 associativity 특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마그마는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이라는 특성이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세미 그룹은 마그마에 associativity 특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바이너리 오퍼레이션과 associativity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세미 그룹이라고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not 세미 그룹이라고 저희가 한 게 있는데 not 세미 그룹 보시면 1 빼기 2 빼기 3 빼기 4는 1 빼기 2 빼기 3 빼기 4에서 여기 보시면 2 빼기 3을 먼저 한 것과 3 빼기 4를 먼저 한 것이 있죠. 이것들과 값이 다 다릅니다. associativity 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나누기도 값이 다 달라요. 이렇게 되면 연관성이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세미 그룹이 아닙니다. 사칙 연산인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다 마그마예요.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스라는 특성, 이진 연산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associative 하는 것은 더하기와 곱하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그마는 사칙 연산인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다 맞지만 세미 그룹은 더하기하고 곱하기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나중에 우리가 클래스를 통해서 설명을 한번 할 건데요. 구현을 해서 지금 그냥 단순히 여기에서 우리가 int 값을 가지고 C샵으로 표현해도 그것이 펑셔널 프로그래밍에 전혀 유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코딩을 해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C샵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들, 펑셔널에 기반을 두고 개발하지 않는 다중 패러다임 언어들의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구현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언어적으로 계속 이런 펑셔널한 내역들이 추가되고 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하스켈이라든지 F샵 같은 언어들 또는 스칼라 같은 것들하고 좀 많이 차이가 있으니까요. 개발을 하실 때 C샵 프로그래밍을 하실 때는 약간 조금
변형된 내역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걸 감안하시고요. 개발을 하시면 될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모노이즈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세미 그룹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세미 그룹은 바이너리 오퍼레이션하고 어소시에이티비티 한 거를 세미 그룹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벌써 헷갈리시죠?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은 A가 숫자형이고 B가 숫자형이라면 A와 B를 가지고 연산을 한 어떤 연산이 C라는 값을 나타낸다고 했을 때 C가 똑같이 숫자형이다 라고 했을 때 이거를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이라고 한다고 하고 마그마라고 정의한다고 했어요. 자,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은 마그마예요. 어소시에이티브는 그거에 바이너리 오퍼레이션하고 상관은 없어요. 특성적으로는. 자, 어소시에이티비티 이거는 연관성이라고 한다고 했죠. 1 더하기 2 더하기 3이라는 값에서 우선순위를 가로를 1 더하기 2에다 두든지 2 더하기 3에다 두든지 어디에 위치하게 두어도 값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 연산의 우선순위가 앞에 있든 뒤에 있든 그 연산을 한 마지막 결과값은 항상 같은 것을 어소시에이티비티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이걸 연관이라고 하고요. 이런 것들, 즉 바이너리 오퍼레이션 플러스 어소시에이티비티 한 거를 우리는 세미 그룹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모노이드는 뭐냐면 이 바이너리 오퍼레이션하고 어소시에이티비티 한데 거기에 아이덴티티까지 충족하는 거를 얘기해요. 자, 여기서 이번에 우리가 알아볼 거는 아이덴티티예요. 노이트럴 엘리먼트라고 해요. 중립 요소라고 하기도 하고 아이덴티티라고 해서 뭐 항등원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어떤 값에다가 연산을 한 어떤 특정 값이 항상 다시 원래 값이 나오는 거예요. A 플러스 무엇은 A가 나오는가. 자, 여기에서 바로 생각난 게 있죠. 더하기 연산에서 어떤 걸 더하면 원래 값이 나올까요? 0이에요. 자, 0이라는 값을 앞에다가 넣어서 더해도 뒤에다가 넣어서 더해도 여러 번 더해도 결국은 원래 값이 나옵니다. 이걸 중립 요소라고 해요. 그러면 곱하기에서의 중립 요소인 아이덴티티 항등원은 무엇일까요? 곱하기일 때는 0이 될까요? 0이 아니잖아요. 곱하기일 때는 1이 됩니다. 그거를 제가 여기에다가 표현을 했어요. 0 플러스 4는 4 플러스 0하고 같죠. 그리고 이거는 0 플러스 0 플러스 4 플러스 0 플러스 0하고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1 곱하기 4는 4 곱하기 1하고 같아요. 그리고 1 곱하기 1 곱하기 4 곱하기 1 곱하기 1이라고 해도 같습니다. 이런 걸 아이덴티티라고 하고요. 이러한 특성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 어소시에이티비티하고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스 하면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어떠한 펑션 또는 집합을 우리는 모노이즈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이제 저희는 이거를 간단하게 C#으로 만들어서 표현을 해볼 거예요. 자, 이제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클래스를 한번 보실 건데요. 모노이드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근데 저 상위는 그냥 그룹핑하기 위해서 만든 상위 클래스고요. 사실상 모노이드는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넘버에 대한 모노이드를 만들었고요. 넘버는 인트 값을 받아서 인트를 리턴하는 녀석입니다. 자, 모노이드는 뭐라고 했어요? 이전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바이너리 오퍼레이션하고 어소시에이티비티 하면서 아이덴티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집합이나 함수라고 했죠. 자, 그래서 여기 넘버라는 레코드 클래스를 만들었고요. add라는 연산자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연산자 또는 펑션이라고 할게요. 펑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add라는 펑션은 자기 자신이 넘버를 받아가지고요. 넘버를 리턴을 합니다. 그리고 이 넘버는 x, 이 안에 x라는 특성이 있죠.
x라는 특성이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레코드 키워드에 의해서. 여기 public int x라는 특성이 안 만들면 get 하고요. init이라고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생성자와 저 with 연산자, 이 뒤쪽 with 연산자 보이시죠? 이걸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하고요. with를 통해서 만들어진 넘버는 새로운 객체예요. 결과적으로 이뮤터블 객체가 되겠죠. 물론 완전한 이뮤터블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해요. 순수한 하스케일이나 그런 것들하고는 약간 다르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프로그래밍, 펑셔널 프로그래밍에는 충분히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레코드라는 거를 이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int x라는 요거를 어쨌든 없애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add, multiply 두 가지가 있어요. add는 넘버를 받아서 넘버를 리턴하는데 그 안에 int라는 값을 이전 값에다가 더해서 새로운 객체를 만들어서 리턴해 주고 있고요. 자, 멀티플도 마찬가지로 곱해서 리턴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add identity는 0이란 값이라고 했고요. multiple identity는 1이라는 값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넘버1과 넘버2를 정의해 놓고요. 넘버1에 add identity 하고 add해서 넘버2를 주고요. 넘버2에다가 add하고 넘버1에 add identity를 하도록 해서 이 값이 같은지 확인해 봤어요. 굳이 비교를 하자면 아까 이 program.c에서 했었던 0 플러스 4, 4 플러스 0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연산을 지금 시킨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console write line 했을 때 이 add equal이라는 값이 같은지 true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 다음에 multiple도 마찬가지예요. multiple도 넘버1의 multi identity를 자동으로 가지고 와서 multiple 한 다음에 넘버2로 multiple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넘버2의 멀티에다가 다시 넘버1의 멀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연산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연산을 좀 순서를 바꿔서 해본 거죠. 0 곱하기 1 곱하기 4, 4 곱하기 1은 같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했던 나름대로의 제 노력의 결과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테스트를 하고 나면 이 값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확인해 보시면 true 나오죠. 자, 이 클래스는 그렇다면 어떤 클래스일까요? 자, 모노이드 클래스예요. 왜냐하면 얘는 지금 세 가지 특성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스라는 마그마의 특성들 가지고 있고요. associativity 해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서 세미 그룹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으면서 아이덴티티의 특성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모노이드라고 합니다. 자, 제가 보여드린 건 아주 간단한 거라서 약간의 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저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이게 이런 식으로 클래스를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가 한번 했던 걸 왜 다시 설명할 거냐면 그때는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을 가지고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할 때는 제가 만든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아주 많이 최적화가 된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네, 그걸 소개를 시켜 드릴 겁니다. 오늘은 .NET 펑셔널 프로그래밍에서 커스아이 그룹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커스아이 그룹은 좀 내역이 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았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자, 커스아이 그룹은 마그마에 포함되어 있고요. 모노이드와 세미 그룹에 걸쳐 있습니다. 자, 커스아이 그룹은 인버전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인버전이라는 특성은 요 위쪽에 보시면 A, 오퍼레이션 P는 B, Q, 오퍼레이션 A는 B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걸 뺄셈을 가지고 예를 들어 볼게요. 뺄셈은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이긴 하지만 세미 그룹도 아니고 모노이드도 아니었잖아요. 하지만 이 뺄셈은 프로그래밍적으로 봤을 때 쿼사이 그룹에 해당합니다. 유사군 또는 준군이라고 얘기해요. A와 B라는 값을 받아서 그 결과값을 만들어낼 텐데요. 보시면 저는 초기에 X는
a 빼기 b라고 했고 정의했죠. y는 a 플러스 b라고 정의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인버전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 연산으로 빼기 연산으로 만들어내면 a 빼기 x는 b가 되고요. 물론 이 숫자들, 그러니까 이거들을 a를 뭐 가지고 b를 이쪽으로 옮기고 이런 식으로 하면 구성이 되긴 하죠. 우리 방정식을 보시면 그거와 비슷해요. 자, a 빼기 x는 b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특성이에요. y 빼기 a는 b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 a 오퍼레이션 p, x가 p겠죠? 는 b가 되는 거고요. q, y가 q예요. 오퍼레이션 a는 b가 된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연산 또는 집합체를 쿼스아이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쿼스아이 그룹이 될 수 있는 것은 마이너스 뺄셈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프로그래밍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수학적으로는 나눗셈도 쿼스아이 그룹이 가능한데요. 우리는 쿼스아이 그룹의 프로그래밍에서는 통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는 전체 숫자를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인트, 플로트, 더블 같은 어떤 특정한 타입을 요구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정수를 받았잖아요. 근데 나눗셈 같은 경우에는 정수가 아닌 소수가 나올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반전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유사군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프로그래밍에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수학을 하려는 게 아니고요. 프로그래밍을 하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눗셈은 이러한 반전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쿼스아이 그룹에 속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쿼스아이 그룹은 no identity라고 해서 뺄셈은 항동원이 없어요. 그래서 3 빼기 0과 0 빼기 3은 다른 값이 돼요. 그래서 뺄셈은 또 모노이드가 아닙니다. 그리고 no associativity, 연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우선순위에 의한 연관 연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3 빼기 2 빼기 1은 0이지만 3 빼기 2 빼기 1은 2가 되잖아요. 그래서 연산의 우선순위가 변하면 값이 변경되므로 이것은 또 세미 그룹이 아닙니다. 물론 덧셈도 마찬가지로 인버전 특성이 있어요. 특정하게 제가 만들어 놓고 거의 뭐 억지로 만든 건데 a 플러스 x는 b가 되고 y 플러스 a는 b가 되겠죠. 이런 값일 경우에요. 그러면 콘솔 라이트 라인에서 x는 y가 똑같은 값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덧셈은 모노이드이면서 쿼스아이 그룹이기도 합니다. 이진 연산이 associativity 하거나 아이덴티티가 있다고 해서 쿼스아이 그룹이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